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주간 토목 소식 12월 28일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SC 스마트 위클리입니다. 이번 주 탑스토리는 건설사들이 잇따라 수소에 눈 돌린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실상 에너지가 뭐 인류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조가 바뀌고 있죠. 화석연료가 기후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사는 건설사들이 변동성이 큰 사업, 이제 주택 사업이겠죠. 거기를 이제 떠나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을 찾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수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SK 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뭐 한양 등 기존 건설사들이 그린 수소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수소는 이제 크게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로 분류가 되는데,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거죠. 부생수소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린 수소는 뭐냐면 청정 에너지로 이제 수전해를 해서 만든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들이 관심 있는 건 이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삼성물산,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건설 부분은 지난달 경상북도 김천시에 오프그리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오프그리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그 전력망에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그린 수소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죠. 아무튼 글로벌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SK 에코플랜트도 한국 남동 발전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뭐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인류가 만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엔지니어링인데, 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완전한 전기만으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소를 또 이용하고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은 학회 소식입니다. 자, 학회 소식은 세 개가 있는데, 정기총회가 있고요. 1월 12일 날 금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토목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하는데 그 후보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1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목의 날이 있는데, 토목의 날은 3월 29일에 있습니다. 항상 3월 말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전 행사로 그 일주일 전에 한양 도성순례가 있습니다. 남산 구간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이제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첫 번째는 한반도 해역에 CO2 저장소 발굴한다. 이런 뉴스인데, 뭐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CO2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에너지는 사실상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화학 제품은 완전히 버릴 수는 없죠.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우리 물질들, 화학 제품도 그렇고 무슨 약품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걔를 정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CO2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뭐 그런 나온 CO2를 이런 식으로 뭐 육지로 수송을 해가지고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수송 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다든가, 아무튼 지하에다가 저장을 하는 기술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저장소를 발굴해 나선다라는 얘기죠. 포집을 해서 저장하는 CCS, 이걸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부르나 보네요. CCS. 그래서 전문 기술을 보유한 7개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발굴 탐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라는 얘기죠. 결국 뭐 구멍 뚫고 또는 이게 뭐 해상에 있으니까 이런 offshore 구조물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 토목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토목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환경단체는 이걸 이렇게 반가워하진 않나 보네요.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CCS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CO2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는 지난달 말 발표 보고에서 CCS 기술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 대신 석유 천연가스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비판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저장한다고 하면서 이 석유 산업은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자, 다음 뉴스는 태양계 밖 17개 행성에서 지하바다 가능성, 외계 생명체 발견하나. 인간이 점점 이제 그 지구로부터 먼 곳까지 탐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명체까지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목성의 위성이죠. 유로파가 목성의 위성인데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아주 차갑다고 하네요. 유로파가 차가운데 그 안에는 아마 바다가 있을 것이다. 얼음 밑에. 영하 100도 혹한에도 지하 바다가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태양계 말고도 한 17개 정도 행성 가운데 뭐 지구 4.2광년 떨어지냐 4.2광년 뭐 인간은 가지도 못하겠죠. 당연히 빛의 속도로 가도 4.2년이나 걸리는데 아무튼 뭐 영하 39도 비교적 낮은 덜 추운 곳이네요. 그죠? 아무튼 뭐 40광년 떨어지는 어쩌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가까운 목성을 탐사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유로파에 바다가 있다면 생물도 있을 공산이 크고 나사가 2030년대 앞으로 10년 후에 유로파 지하 바다에 무인 잠수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야,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는 지금 상당히 그 비용을 줄였죠. 로켓을 추진체를 계속 재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우주 사업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10년 후에는 목성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고 잠수정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다음 뉴스는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이 AI에 왜 이렇게 소식이 없었나 했는데 역시나 뭐 있었다고 하네요. 뭐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만들었고 아바타 LLM 기술도 공개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평가는 역시 기술 리더다운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논문을 발표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아바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도 있는데 뭐 영상을 찍어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는데 아마 여기 이게 아바타인 것 같아요. 다 아바타인가? 아무튼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만드는 기능이 있다거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것을 아바타를 만들 수 있나는데 다른 기사들 보면 자 동영상 속 인물을 디지털 아바타로 구현하십니다. 아까가 똑같은 동영상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찍으면 얘가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고 이 아바타를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이게 지금 AI 시대에는 진짜 이거 페이크라고 그러나요? 진짜 실물이 아닌 그런 것들로 사진, 영상, 뭐 소리 이런 거 만드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또 더욱 많은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 자, 그 다음은 건설 곡지입니다. 영일만 대교가 이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6년 만에 영일만 대교 본 궤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치매터널 우리 거가대교도 이렇게 돼 있죠. 교량 구간이 있고 치매터널 구간이 있고 16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른다는 얘기인데 일단 예산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영일만 횡단대교 설계 등 100,350억 원을 확보했다. 설계하고 뭐 시공 전체는 아니겠죠. 이게 뭐 1,350억밖에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년에 발주를 할 모양이네요. 해상 구간이 9km고 육상 구간이 9km, 총 사업비는 3조가 드네요. 3조. 해상 구간은 중간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북쪽 기점 5km는 해저터널로 인공섬에서 3.5km는 해상 교량으로 건설된다. 기본 및 시설 설계나 턴키로 발주할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뭐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이게 어디냐면은 보면은 여기가 북쪽이죠. 북쪽. 그렇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근데 아까 뉴스가 좀 이상한데 북쪽 기점 5.5km는 해저터널로. 남쪽이 해저터널 아닌가요? 그죠? 남쪽이 해저터널 같은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항구가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아마 해저터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교량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터널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항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항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해저터널로 남쪽을 해저터널로 하고 북쪽을 교량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기사가 조금 잘못된 거는 같네요. 자, 아무튼 영일만 대교가 내년에 이제 발주가 될 것 같다는 이제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가천 정체 침수 막는 복합터널. 이것도 우리 스마트 위클리에서 몇 번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봐요. 2030년 개통 목표로 롯데건설이 아마 임자 제안을 해서 5,800억 원의 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태령 고개가 되게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관악산. 더 막히는 게 여기 강남순환이 지나가는데 강남순환이 나와서 이제 막 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요즘에 여기가 많이 막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과천에서부터 그냥 여기 동작 IC까지 이제 빠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지금 사당역이 침수 지역인데 남태령 쪽으로도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 낙성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 방배 쪽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는 좀 평평하긴 하지만 그래갖고 물이 완전 모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빼는 역할도 이제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제 창원 있는 국도 5호선 다시 본격화한다. 이 소식은 거제 창원
거가대구는 이제 그 거제도가 이제 부산하고 연결됐죠. 부산 쪽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거제도에서 해상 구간으로 해서 이쪽 창원, 마산 이쪽으로 연결하는 요 부분을 이제 육상 구간하고 해상 구간하고 여기도 이제 교량이 있겠죠. 예, 요거를 이제 추진한다 얘기입니다.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이 반영이 된 거죠. 내년도 정부 예산에 거제 창원 5호선 건설 사업 중 육상부 사업비 50억이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름이 또 이순신대교더라고 이게. 이순신대교가 우리가 그 여수에 있는 걸 이순신대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1호 4호 브릿지가 이순신대교인데 여기도 이순신대교로 부를 모양이더라고요. 해상 구간 7.7km. 자, 그래서 국비 5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 내년에 뭐 실시설계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50억 정도면 뭐 기본계획, 기본설계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뭐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턴키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 다음엔 제8회 서울시 건설상 16명 선정 얘기인데요. 이게 제8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16명 선정 이렇게 하고 토목, 건축, 설비, 조경 4개 분야에서 16명을 선정했다는 얘기고 대상은 장경호 교수, 토목공학과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갔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입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소식은 요게 에콰도르 이어 볼리비아까지 중업체 부실건설 논란, 부실시공, 임시개통도로 3주 만에 균열, 댐은 붕괴 위험 제기되기도. 이게 우리나라 기사까지 나올 정도면 상당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의욕적으로 그렇죠. 중국이 뭐 싼 인건비와 자본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수주를 했죠. 고속도로, 볼리비아 고속도로는 지난달 23일 임시 개통했는데 5천억 정도 되나 보네요. 한국 화폐로. 임시 개통 3주 만에 일부 지점 도로 경사면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아무튼 중국이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에는 또 최대 수력 발전소 건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수력 발전소가. 중국 개발은행에서 빌려서 했네. 그러니까 약간 ODA로 해갖고 여기 보면 이제 자국 근로자들을 중국인 근로자들을 현지로 불러서 시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완공 후 발전기 및 주변 설비의 크고 작은 하자가 7천 건 발견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 그래서 또 볼리비아 공무원들은 또 중국 측으로부터 뇌물까지 받았다. 그래서 재판은 외국 등에 있는 피고인 소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것도 중국 얘기네요, 그죠? 실제로는 요 뉴스는 일본 신문에 실린 얘기인데 중국 얘기입니다. 이걸 좀 번역을 해보면 베이징의 곡선 강거더 사장교가 세계 최초의 좌우 양 부분을 공중 동시 회전시켰다.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회전공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교량을 가설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가설한 다음에 돌려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공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여기가 세계 최초라고 한 이유는 세계 최초라고 돼 있죠. 두 개, 보통 교량이 이제 행선당 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뭐 서울 방향, 뭐 부산 방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한 적은 없다. 이게 세계 최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완공이 됐는데 아마 처음에 이게 이제 그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완공됐을 때 모양이고, 그죠? 아마 만들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 방향으로. 근데 이 방향으로 지금 완공됐을 때 이 방향으로 만들면 여기 하천도 지나가야 되고, 뭐 밑에 도로도 있는 것 같아요. 도로도 지나가야 되고 하니 어려우니까 뭐 크레인이나 이런 거 막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얘를 이 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중국 下午位于北京市门头沟区王坪镇安家庄。 지금 여기 접속이 됐죠. 이렇게 돌리는 거 나오죠.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돌리기 전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때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은 얘는 사장교고 얘는 지금 임시주탑이죠. 아마도 사장교는 원래부터 이 방향으로 가설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원래 사장교라는 게 이렇게 밑에 부분이 어려운 가설이 어려운 부분에다가 적용하는 게 사장교니까 그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요 교량이 요 임시주탑을 쓴 걸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거도교인 것 같아요. 사장교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돌려서 가설하려고 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돌려서 가설하는 게 맞아요. 여기가 거도교니까 거도를 가설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크레인이 서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이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크레인을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를 돌려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얘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돌렸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계획이 조금 이상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장교라는 건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설하면 되거든요. 뭐 방법이 있죠. 이렇게 쭉 가설하면 돼 이렇게. 원래 그러라고 사장교 하는 거니까 얘도 사장교 적용하면 되죠. 얘도 사장교 적용하면 이렇게 건너갈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뭐 고속도로니까 요거 가설하는 동안에 뭐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 이렇게 밑에 차 지나다녀도 위에 뭐 콘크리트 심지어는 콘크리트 교량도 뭐 다 폼트래블러로 해서 지지하고 다 만들거든요 사장교는.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 임시 주택가 케이블까지 써가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거도교인 것 같은데 거도교로 보이는데 얘처럼 영구 사장교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프리캔틀레버 가설을 했으면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돌리는 거를 꼭 해보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제 글로벌 뉴스는 요 내용인데 이제 미국이죠.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 그 스마트 위클에서도 한두 번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교량이 이제 폭삭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어요. 근데 부상 당했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다리가. 그래서 이거를 저번엔 이 기사가 우리 스마트 위클에 나갔을 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법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고죠, 원고. 이제 여기 이제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그 기술 문서를 공개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 약간 그런 뉴스였었거든요, 전 뉴스는. 근데 요번 뉴스는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공개해라. 이 교량의 관리 주체죠. 관리 주체한테 공개를 해라. 그래서 그거 공개가 됐고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츠버그시네요. 피츠버그시. 피츠버그시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보여줬었는데 재판에 의해서 이제 그걸 내놔라.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신문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안전 진단 점검 이런 거 했을 때의 상태예요. 뭐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이상한 이렇게 신축 인부가 포장도 파손이 많이 돼 있었고, 그죠? 이게 철근까지 노출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뭐 전혀 관리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죠. 야, 이랬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죠?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 있죠. 야, 이런 건 완전히 부식이 돼서 도장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 부식이 돼서 단면 손실까지 생긴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관리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이런 상태로 방치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붕괴된 건데,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른 신문인데, 요거는 이제 작년 사고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나왔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펜실베니아 DOT에서 조사를 해서 시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시한테 그 문서들 다 넘겨주고 빨리 보수를 해라. 뭐 했는데 미정한 모양이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당장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이런 데 단면 손실 완전히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 공개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야, 그리고 뭐 한국이 시특법인가요? 시특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으로 상당히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신 소식, 뭐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클립입니다. 클립은 첫 번째 거는 요거 좀 되게 신기한 건데,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목이 셀프 밸런싱 모노레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도 사실상 이렇게 갖고 달리잖아요. 우리가 안 넘어지고. 근데 이제 커브나 이런 데서 얘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냐 이런 것들이 이미 1910년에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뭐 실험도 하고, 이거는 지금 뭐 그래픽으로 만든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거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이렇게 실험까지,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 뭐라 그러죠? 아무튼 시험 주행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예전 사진들이죠, 그런 게. 근데 아무튼 이 기술이 그러면 왜 적용이 안 되냐? 이미 이거가 뭐
연구되고 이럴 때는 이미 두 바퀴, 그러니까 양쪽 레일로 만들어진 그게 이미 많이 깔려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한 바퀴보다는 두 바퀴가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요거는 국토교통부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년차 기관사 분이 나와서 이렇게 본인이 일하는 모습을 약간 뭐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쭉 담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운행해본 열차 중에서 어떤 열차가 제일 뭐 좋은 거 같냐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아무튼 그 철도 기관사에 대한 인터뷰 이런 내용이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영상은 뭐냐면 이게 KBS에서 예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좀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가대교 얘기입니다. 거가대교 사장교부터 시작해서 사장교 침매터널, 뭐 육상터널 뭐 다 총망라해서 2190일간의 기록 해가지고 뭐 2010년도에 방송된 내용이긴 한데 다시 제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뭐 거가대교 뭐 상당한 대단한 프로젝트죠. 민자로 해서 실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해외사에서 주도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설계사들도 일부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사장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침매터널 얘기도 나옵니다. 뭐 침매터널 함체 만들어서 바다에 가라앉혀갖고 연결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번쯤 보면은 뭐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위클리는 이제 마치고요. 다음 트위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위터입니다. 11월 22일 날 제가 올렸던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요 소식하고 요 소식 둘 다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좀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시공사 현장 소장 등 5명 불구속 송치. 이제 검찰로 넘겨졌던 얘기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이거 참 건축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죠. 참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여기 저도 이거 처음에 사진 보고 이제 이게 우리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데크 플레이트로 이제 거푸집 겸 공발이 없이 이제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데크 플레이트 부분하고 이 거더 부분을 같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데크 플레이트 하는 거는 거더가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이쪽도 그죠? 이쪽은 벽체일 것 같은데 얘도 지금 휘어 있는 거 보면 얘도 지금 콘크리트가 완전히 붙지 않은 젖어 있는 콘크리트를 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크 플레이트는 거더를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면 얘가 이제 힘을 받아서 되는 건데 얘는 아직 그럼 콘크리트가 안 쳐져 있다는 얘기인가? 얘를 같이 쳤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얘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면 되겠죠. 아주 강하게 그죠? 강하게 만들면은 근데 지간이 꽤 되잖아요. 지금 딱 봐도 뭐 거의 한 10m 훨씬 넘어 보이는데 여기에 콘크리트가 안 쳐져 있고 이 거푸집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야지 얘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콘크리트 하중을 다 결국은 얘가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데크 플레이트는 일로 전달시켜주는 거고 이 거더가 버텨야 되는데 거더도 거푸집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적 개념으로 얘를 설계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여기 밑에만 봉바리를 받쳐놨나? 거더 밑에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거더라는 게 이게 지금 이쪽으로도 휠 수가 있거든요. 콘크리트 치면 우리가 뭐 돈다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밑에만 이렇게 받쳐놨다고 그래가지고 횡방향 지지가 또 안 되면 이렇게 움직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데크 플레이트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막 용접을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볼트 연결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장 소장 뭐 아무튼 관계자들이 불구속 송치가 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토목 쪽인데 뭐 지난 7월에 여름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고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죠. 결국은 뭐 지하차도가 침수된 거는 옆에 교량을 공사하는데 제방을 터가지고 제방으로 물이 완전히 터진 제방으로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잠기는 사고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올린 적이 있었고요. 요 기사 내용은 좀 자극적으로 뽑긴 했는데 1,000만 원 아끼려고 금호건설 오송 참사 초래했다. 이게 내용은 그 제방을 쌌는데 이제 그 흙이 좋지 않은 흙으로 썼다. 그래서 좋은 흙과 좋지 않은 흙의 차이가 1,000만 원이었다. 약간 뭐 그런 건데 실제 사고 원인은 그 재료라기보다는 제방의 높이였겠죠. 제방이 그때 있었냐 없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높이가 규정보다 좀 낮은 높이였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비가 워낙 많이 오긴 했어요. 제가 분석해서 올렸지만 200년 빈도 이상 왔거든요. 비가 수위가. 그래서 상당히 하지만 규정에 맞춰서 그 제방을 쌓아놨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규정보다 낮은 제방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 홍수라는 거는 언제 100년 빈도의 홍수가, 언제 200년 빈도의 홍수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시공하는 동안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시공하는 동안에. 작년에 이때도 보면은 분석해 보면 이 전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은 장마 기간이 있었지만 비가 엄청 조금 왔어요. 이때는 진짜로 조금 와서 거의 뭐 제방이 필요 없을 정도로밖에 안 왔거든요. 수위가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200년 빈도로 와서 어마어마한 수위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괜찮았으니까 올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현장에서 했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왔고, 그걸로 인해서 제방이 제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 얘기인데, 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과연 성공할까?라고 이제 뭐 제목은 이렇게 뽑았지만, 여기 읽어보면은 혁신적이다, 혁신적이고 결국 평가는 제조 부분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켜 결국 새로운 시장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클린 테크니카는 관측했다. 인간형 로봇이 결국은 시장에 나온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것이고, 더군다나 또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걸로 보여지죠. 자, 그 다음 뉴스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0% 넘는다. 올해 사상 첫 10%를 돌파를 할 거라고 하는데, 뭐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뭐 아직 형편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지금 2022년도에는 9.2%였는데 아마 올해는 넘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인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이 53%, 풍력이 5.8%. 그래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을 전망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언제 알리백을 따라갈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주 스마트 위클리에서도 나갔었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여태까지 화석연료보다는 비싸는, 지금 현재는 비싸기 때문에 투자하면은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나왔던가요? 뭐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나? 아무튼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도 있겠죠. 알리백 이런 것들을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돈으로 다 그걸 떼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뉴스는 예전 새만금 SOC 통키 나온다. 건설업계 수주 전열 정비 해갖고, 요거는 새만금 예산이 정부가 이제 확 깎았었잖아요. 정부 안보다 2,800억 원을 늘렸다. 그래서 국제공항 통키 제출까지 해놓고 심의 안 했었잖아요. 이제 설계 심의 재개하고, 연결도로 1309 발주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다시 이제 컨소시엄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다음 뉴스는 국토부 장관이 설계 시공 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해야. 야, 이거 뭐 북한의 5호 담당자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설계 시공 감리를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해야. 이게 참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 능력, 시공 능력, 감리 능력을 각각 늘려야 되는 거죠. 사실상 국토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건설 전문가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건설은 전문가가 안 해도 된다. 전문가. 건설에 전문가 시스템이 있나요? 뭐 세무에는 세무사가 있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집을 중개하는데도, 건물을 중개하는데도 공인중개사라는 가 있고, 뭐 조리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전문 법무사가 있는데, 건설에는 뭐가 있죠? 건설 없어요. 사람을 다루는 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고 나면 감리가 제대로 했냐 하는데, 감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리 단장의 능력이나 감리 단장의 도덕성, 시공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건설은 전문가가 없어요. 건설은 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회사에 속해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그러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국토부죠.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국토부가. 자, 그 다음 뉴스는 요거 이제 대한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평화엔지니어링 대표 구하기 선처 탄원 추진의 비난쇄도. 이게 뭐냐면 건설엔지니어링 협회가 탄원서를 돌렸어요.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구속됐잖아요. 지난주엔 제가 이제 뭐 그냥 구속 기사만 제가 링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평화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업계에 많은 일도 했고, 그래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게 있으니 이제 구속을 좀 선처를 탄원하는 그런 연팔장을 돌렸는데, 이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처사냐, 직원들한테 퇴직금도 못 주고 뭐
급여도 못 줘서 이제 지금 뭐 거의 파산하다시피 이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형사처벌이잖아요. 그 임금체불은. 그래서 그걸 두둔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이 대한경제는 그 시공사들이 모인 그 건설협회에서 만든 신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사의 이런 형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글쎄요, 이게 시공사의 문제나 이럴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논조로 기사를 쓸까 싶네요. 아무튼 우리들이 어떤 언론을 볼 때 그 언론이 누가 발행하는지를 보면서 항상 접해야 됩니다. 논조가 어떤가. 그 신문들의 논조가 어떤가냐를 보고 항상 봐야 되는데, 대한경제는 지금 뭐 엔지니어링 회사니까 그냥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조로 지금 썼다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은 이제 참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죠. PF발 줄도산 공포가 중견건설사로 확산되었고 결국은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뭐 PF 사업권 이런 걸 다 팔고 뭐 어쩌고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이제 버티다가 작년부터 사실상 금리가 올랐죠. 그다음에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촉발시켜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가계비도 올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게 확산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부산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 위한 절차 또 하나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시가 제출한 타당성 평가 그 보고서를 이제 고시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 어디냐면 여기에요. 하단 녹산 하단 녹산 이렇게 여기 낙동강이죠, 낙동강. 그래서 지금 부산이 이쪽인데 이 서쪽 그죠, 부산의 서쪽이 상당히 그 인프라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6월에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건설 타당성 평가에 들어간 뒤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시가.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1조 2,792억 원이네요. 13.4km고 곧 발주가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39% 줄어. 야, 39% 엄청난 거죠. 40%가 바뀌었다. 4분기 연속 감소세 보여. 건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지구 종말 대비하는 적화보고 3,500억 지하 기지 건설하고 있다. 야, 이게 참 외국의 그 빅테크 기업의 CEO들, 엔지니어 출신들이잖아요. 상당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일론 머스크만 해도 뭐 그 보링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터널 뚫는 회사도 만들었잖아요. 상당히 독특한데, 야, 저커버그, 페이스북 저커버그는 야, 3,500억 들여갖고 지하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미국 하와이에 지하 벙커 등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 단지를 건설. 그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걸 갖고 뭘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원래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 게 많겠죠. 해보고 싶은 게.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부동산발 금융불안 5대 시중은 건설업 연체액 2년새 3배 증가했다. 2년이라는 게 결국 2022년, 23년 PF발이겠죠. PF발. 사실상 그 건설사들이 그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하죠. 사실상 공사 기간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그 2년, 3년이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분양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다가 뭐 원금 회수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PF로 이제 뿌려져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사업들이 PF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업들이 잘 안 된다, 분양이 안 된다, 뭐 시공이 중단됐다, 마진이 안 남는다, 그래서 사업을 연기시키고 중단시켰다. 그러면 뭐 이자 금융 비용이 나가고 뭐 그러다 갚지 못하면은 은행까지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부동산발 금융 불안까지. 자, 그 다음에는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의 2년째 중단, 낙동강 주변 대교 건설. 참 이게 어려운 에코델타 시티 있잖아요. 여기 에코델타 시티. 요거는 지금 대교가 몇 가지에 대해서 장락대교 건립 계획이 주도가 나왔는데 에코델타 시티가 이게 4대강을 하면서 국토부가 수자원공사한테 이제 개발권을 줬죠. 개발권을 에코델타 시티 개발해서 땅 팔아갖고 너희 공사비 충당해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철새도래지거든요, 실제로. 여기를 다 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장락대교, 엄궁대교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대저대교까지 다 환경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여기 나왔네요, 그죠? 여기 낙동강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거대한 이런 게 섬이 있는데 에코델타 시티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는 다리 엄궁대교도 있고
아까 장낙대교라고 했죠. 장낙대교 이렇게 있는데 연결돼야지 이제 에코델타시티의 교통이 원활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강 주변 528개 읍면동 도시 침수지도 내년 2월부터 공개한다. 이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아마 공개하려고 했을 텐데 부동산 땅값 문제죠. 민원이 무서운 거죠. 민원이 무서워서 공개를 아마 못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 침수지도, 하천 범람지도 뭐 이런 걸 공개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한강 주변만 하죠? 한강 주변만 침수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전국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겠지만 민원이 이거가 공개가 되면 우리 집은 침수 지역인데 왜 침수 대책을 안 세워줘라고 이제 민원이 폭발하겠죠.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는 공개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공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 뉴스는 일본이 달 탐사선을 보냈고, 그죠? 인도가 올해 보냈었죠. 그래갖고 그 달에 착륙까지 했었죠. 극지방에.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추워서 지금 영원히 잠들었다. 뭐 이런 뉴스도 제가 스마트 뷰에서 전달해드렸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달 궤도에 도착했대요. 보통은 이제 달 그 지면에 착륙하기 위해서 궤도를 돌다가 착륙을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19일 날 일본 최초로 달 착륙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궤도에 안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1월 19일에 이제 달 착륙에 도전을 한다는 소식. 자, 그 다음 소식은 챗GPT 전용 기기 구체화. 애플 주축 디자이너 합류. 애플의 주축 디자이너가 퇴사를 해서 합류한 회사가 챗GPT 전용 기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전용 기기까지 필요한가? 이게 챗GPT가 하는 일이 물론 뭐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작년에 챗GPT가 나오고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그 IT 업계,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업계까지 이제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더니 머스크가 현실화 앞당긴 분야. 이게 저도 뭔 얘긴가 해서 읽어봤더니 우리 스마트 위클리에서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그 지구 밖에, 그러니까 대기권 밖이죠. 대기권 밖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구로 전자기파로 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마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번 대담 프로에 나와서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2012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나와서 인터뷰, 그런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했는데 이게 10여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10여 년이 흘렀는데 우주 태양광은 옛날부터 연구를 했나 봐요. 우주 태양광 발전은. 근데 이제 태양광 효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지상에서의 태양광 업계에서 평균 효율이 20%대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태양광 자체의 그 효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아주 얇아져서 뭐 아파트 벽이나 창문 이런 데다가 막 다 붙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낮과 밤이 있고 그다음에 흐린 날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24시간 전력 생산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태양광의 약점은. 자,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게 이제 24시간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대기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그 효율 높은 거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든 전기를 지구로 쏘는데 이제 손실이 생기겠죠. 지구로 쏘는데 손실이 생기는데 그 손실을 고려해도 그 땅 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효율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우주 공간에 비치는 햇빛의 양이 지표면 태양열보다 8배나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고려하면 우주상의 태양 전지는 40%의 효율성을 갖게 되는 셈이고 그래서 그거를 전자기파로 지구에다 쏴줘도 충분히 효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뭐 남은 문제는 많다고 나오면서 뭐가 있냐면 지상의 수신 안테나가 지구에 도달할 때 확산되는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퍼지면서 오나 봐요.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직경이 최소 5에서 10km여야 한다. 이런 부지 확보에도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일론 머스크 얘기는 왜 나오냐면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제 그거를 지구 밖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런 게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덕분에 일론 머스크가 그 추진체를 이렇게 재사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덕분에 현실화가 앞당겨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주간 토목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